네, 안녕하세요. 똘똘한 한 채를 꿈꾸다 부디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자, 강의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일차, 2일차, OT, 전략기획, Y 안정, Y 성장, 왜 똘똘한 한 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지난 시간에 2일차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3일차입니다. 3일차. 오늘은 똘똘한 한 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구입 방법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똘똘한 한 채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은 이제 내 스스로 마련하는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로. 그리고 내 스스로 마련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을 받는다면 많은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가능한 많은 경우의 수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 목차를 보면 3일차죠. 자, 1부 시간에는 5회 하우, 자금 마련, 어떻게 자금 마련을 할까 스스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부 때는 6회 하우, 자금 마련, 도움,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자금 마련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회차 하우, 자금 마련 스스로를 보면 저축이 있겠죠. 저축. 전통적인 자금 마련 방법에는 저축을 해서 자금 마련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방법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축을 통해서 자금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저축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금 마련의 시작을 하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축 그냥 넘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차에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자금 마련을 하는데 웬 투자냐? 투자인데 우리가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에 내가 원하는 에코티가 마련될 때까지는 소액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자금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좀 배워두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 집 마련하는데 왜 투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를 배워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디딤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업입니다. 저축을 하고 또 투자를 해도 사실 자금 마련할 때 좀 한계성을 느끼죠.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면 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내가 초창기에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막막합니다. 뭐 어떤 특정한 대기업을 다닌다든지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또는 삼성이라든지 큰 나의 커리어가 쌓여서 급여를 많이 받고 또 신용대출 또는 직장에서 담보대출 등의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나은데 그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마 사업이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적을 때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제 나의 머리와 몸뚱아리, 어떤 기술력 이런 거밖에 없다고 봤을 때는 그나마 사업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그냥 해야 되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굵직굵직한 거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는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부 하우 자금 마련에서는 상세하게 보면 우리가 정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죠. 뭐 똘똘한 한 채를 하는데 무슨 정부 지원이냐? 사실은 이제 정부 지원을 우리가 이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부 지원을 통해서 똘똘한 한 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 지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도전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지원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알고 가급적이면 정부 지원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가장 유리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출이 있죠. 당연히 이제 대출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자금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죠. 대출입니다. 사실은 이제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자금 마련이 거의 힘들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3억, 5억, 10억, 뭐 15억 이렇게 많은 금액의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할 때 과연 그거를 우리가 자기 자본으로 다 모아서 진행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대출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에코티 자금이라고 하는 자기 자본조차도 대출의 힘을 반드시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해서 대출의 힘을 어떻게 빌려야 될지, 그리고 이제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또 어떤 관리를 통해서 대출을 조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마 대출에 대해서는 그냥 뭐 막연하게 대출을 받아라 또는 대출이 위험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출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는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대부분 대출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언급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출과 관련된 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그분들의 이익에 맞춰서 대출을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똘똘한 한 채를 이제 마련하는 그 마련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출을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가장 유리한 방법에 대해서는 좀 없었던 게 너무나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모 찬스입니다. 세 번째, 자, 부모 찬스가 또 웬 말이냐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큰 무기가 되죠.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뭐 로또보다 더 낫죠. 그냥 운이 좋다고 사실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또는 뭐 아주 운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밖에 뭐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모 찬스라는 거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부모의 재력에 의해서 내가 이 찬스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내가 부모 찬스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그 상황을 그 냉정하게 인정하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를 그냥 부러워하고 너무 과도하게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려다 보면은 무리의 수를 던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정을 하고 그 인정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또 하나씩 그 해 나가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많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낙심하거나 욕심 부리지 말고 딱 냉정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도 훨씬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에서 거의 뭐 10% 정도에 해당되는 그 위치의 포지션을 잡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기회들을 타고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죠. 대한민국처럼 사실은 집을 마련하는 그런 좋은 환경에 처한 국가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어떤 부모 찬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 평균 이상은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축, 투자,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잡고 자금 마련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자금 마련의 새로운 방법에 눈을 뜨게 됩니다. 세 번째, 나에게 이로운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신용대출을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받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다양한 대출의 종류를 알게 되고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할지 습득합니다. 여섯 번째, 부모 찬스의 활용법과 절세 방법을 배웁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의 상승기 및 조정기의 각 시기별로 적합한 자금 마련 전략을 알게 됩니다. 여덟 번째, 경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자금 마련 방법을 배웁니다. 자, 이와 같이 다양한 것들을 오늘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1부 목차입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종잣돈은 자본시장에서 땡땡땡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잣돈이 뭐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바로 목숨과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종잣돈, 자금 마련, 네, 어떤 미천일 수도 있고 에코티라고도 부르고, 이 부분은 정말 목숨과 같기 때문에 모을 때도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모을 때 최선을 다해서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으고 난 후에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투자 영역으로 갔을 때 주도 면밀하게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회 하우 자금 마련 스스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축. 한계성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저축을 하면은 먼저 한계성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인내심. 세 번째는 이제 실천하기. 한계성을 인지하고 인내심을 발휘했다면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저축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테마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이렇게 저축을 하는데 그냥 돈을 모으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하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저축을 하시는 분들의 실태를 보면
저축을 시작을 해서 그 중간쯤 가거나 또는 그 끝을 보고 완주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10명이 시작하면 1명 정도가 아마 완주를 할 테고 한 5명 정도는 절반도 못 가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또는 이제 저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내가 계획했던 금액보다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계획이 수정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왜 그런 결과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은 저축도 마인드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저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그 저축에 대한 인내심을 발휘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 내가 얼마나 그 저축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세 가지 그 마인드적인 부분에 의해서 저축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제가 굳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상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계성인지에 대해서, 저축의 한계성인지 내용입니다. 보실까요? 저축의 한계성인데 시공간의 제약이 좀 있죠. 저축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저축을 하면은 급여를 받아서 돈을 모아야 되죠. 결국은 그 돈을 모으는 그 수단 자체는 노동 수익이 될 겁니다. 굳이 내가 자본 수익이 있다고 하면 저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내가 자본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동 수익으로 저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노동 수익은 공간의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서 이제 미장을 하시는 모습인데, 정해진 장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뭐 제주도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더를 주는 사람이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그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 내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뭐 일을 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 지으면 내일 다시 와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칼퇴근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무실에서 하는 일들은 그 마감 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감 기일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야근을 하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이 한계성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시공간의 제약이 있다는 한계성을 인지를 하고 열심히 모아야 되는 겁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해야지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죠. 막상 했는데 너무 힘들어, 나는 저축을 포기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어떤 저축을 하는 거는 노동 수익으로 내가 굉장히 고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가치의 하락입니다. 이게 참 안 좋은 단어들이 참 많네요. 자, 보시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좌측에 1965년도부터 시작해서 우측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요, 시장에 화폐의 양이 많이 풀리게 되죠. 그리고 물건값이 비싸게 되죠. 나는 정작 열심히 1년, 2년, 3년 또는 뭐 5년, 10년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내가 1억 원을 이제 모으는 동안 3년이 흘러버렸더니 그 1억 원이 가치가 한 뭐 7천만 원, 뭐 8천만 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참 슬프죠. 이러한 가치 하락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와, 정말 힘드네요. 자,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오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이제 저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저축을 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올라 버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아파트는 또 희소성이라는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 버리니까 내가 이제 똘똘한 채를 하고자 했던 그 목표물의 가격이 더 올라 버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화폐의 가치 하락보다 내 목표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대적인 가격 하락이 훨씬 더 큰 거죠. 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제 저축을 할 때는 목숨을 걸고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단기간에 쓸 것 안 쓰고 입을 것 안 입고 먹고 싶은 것 안 먹으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한계성이 있다는 거, 가치 하락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효율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그림 보이시나요?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죠. 자, 우리 등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발자국씩 걸어가죠. 자, 등산할 때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자동차를 탄다든지 뭐 이런 수단을 활용할 수가 없죠. 오로지 걸음걸이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암울합니다. 레버리지가 안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의 레버리지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도 없죠. 지하철도 없어요. 오로지 내가 도보로 걸어서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와, 정말 효율성이 낮습니다. 레버리지가 있어야지 내가 한 발자국 딱 갔는데 축지법을 딱 이용해서 10발자국 간 것 같은 약간 이런 레버리지가 있어야 되는데 축지법이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거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암울합니다. 자, 그 복리가 없어요. 복리가. 내가 한 발자국 딱 걸어가면은 내가 걸어갔던 발자취가 누적이 돼서 쌓여가지고 다음 발자국 걸었을 때는 내 다리가 길어진다든지 발의 크기가 커져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을 때마다 그 가속도가 좀 붙으면 좋은데 뭐 우리 그렇잖아요. 투자는 1억 원에서 10% 수익이 나면 다음번에 투자할 때는 이제 1억 1천만 원에서 또 투자를 하게 되고 또 그 다음번에 투자할 때는 뭐 1억 2천 얼마 또 그 다음번에 투자할 때는 1억 3천 얼마 이런 식으로 그 처음에 뭐 시작점 자체가 계속해서 누적해서 늘어나는 어떤 복리의 효과가 있는데 이 무슨 저축은 복리의 효과가 없어요. 계속 한 발짝이에요. 계속.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 수익으로 저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달 50만 원 또는 매달 100만 원 이게 금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낮죠. 자, 이런 한계성을 또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때요? 이렇게 한계성을 인지하니까 정말 열심히 빡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거 욕망들을 다 절제를 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그리고 저축에 대한 인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한 인내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인내를 하면 우리가 환란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 환란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자, 그러한 인내심의 원리를 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죠. 변화의 진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할 때 굉장히 힘들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해야 될 때 우리는 변화를 하게 되고 그 대신에 진통을 겪는 거죠. 인내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병이 있습니다. 병 안에 우리가 동전을 하나씩 저축을 해요. 근데 이 병이 지금 불투명의 병이라 쳤을 때 동전을 아무리 넣어도 겉으로 얼마만큼 동전이 넣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병 안에서 동전이 쌓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상당 시간을 저축을 해서 오랜 시간 저축을 하면 나중에 그 병 위로 넘쳐 흐르는 동전 조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동전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것도 그 나타나는 그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량만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변화의 진통을 오랫동안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그런 느낌이죠. 물 계속 붓는 느낌이죠.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쌓이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합니다. 저축해봤자 뭐하냐고. 저축해봤자 겉으로 드러나는 건 한 개도 없는데 그냥 저축할 바에 차라리 내가 돈을 다 써버리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축을 차근차근 하면 내부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쌓입니다. 그 쌓인 게 결국 나중에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 수익의 극한입니다. 자, 이게 변화의 진통이죠. 진짜 저축을 할 때 우리가 저축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이러한 한계성을 인지하고 인내심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하려고 했던 그 노동보다 훨씬 더 극한의 노동을 해야 되죠. 저축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내가 겪을 수 있는 그 노동 수익의 어떤 극한까지 달하게 됩니다. 그 노동 행위에서 굉장히 힘든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변화의 진통을 겪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그 인내심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시작할 때 우리는 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능성과 희망이 있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죠. 손바닥이 딱 벌려가지고 아파트가 내 손 안에, 내가 원하는 이제 현대 아파트가 현대 힐스테이트 딱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내심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능성과 희망을 내 손에, 내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인내의 시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환란의 시간을 거치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어떤 소망이냐면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저축을 하게 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자, 어떻게 한번 따라 해보셨나요? 네, 그 마음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마음속에 어떻게 채워지시나요? 뭐 채워지시는 분은 좋고 아니신 분은 이제 세뇌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내가 저축하는 동안에는 정말 맛있는 거 안 먹고 진짜 스테이크 먹을 거 그냥 뭐 컵라면 하나 먹어도 또는 햇반 한 개 돌려 먹어서 김치만 얹어서 먹어도 배부른 거죠. 왜냐면 내 저축의 어떤 자기 자본 에코티가 쌓이고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배가 부른 거예요. 자, 두 번째, 소비보다 저축이 행복하다. 네, 이거는 좀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면 당장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 소비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또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더 큰 소비로 그 허무함을 채워야 되는 어떤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우리 인간의 욕망이 계속 증대하는 원리로 인한 인류 생존의 원칙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어떤 이제 경쟁 속에서 이겨나가려고 하면 이런 원칙을 좀 거스르는 어떤 욕망을 절제하는 순간도 필요하죠. 나중에 돈 많이 벌 때는 그때는 욕망을 마음껏 이제 펼치십시오. 마음껏 소비를 하십시오. 근데 지금은 좀 역행하면서 좀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보다는 저축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이 쌓이는 걸 경험하게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금전이 쌓인다는 것은 가능성과 희망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행복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거는 실제 예입니다. 그 부자들의 경우 굉장히 이제 많은 부를 이룬 사람들의 경우 소비를 하는 것보다 저축을 통해서 부를 쌓아가는 게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부자들 보면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안 쓰고 짠돌이 같이 아끼고 오히려 더 모으는 현상들을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써봤자 한계가 있어요. 돈이 좀 많이 벌리고 부자가 돼버리면 아무리 써도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써도 더 쌓여버리니까 오히려 쓰는 행복보다 내가 더 부를 쌓아 올려서 더 많은 부를 이미 쓸 만큼의 차고 넘치지만 더 많은 부를 이제 쌓아 올리고 또 그 쌓아 올린 부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베풀면서 나눠주고 뭐 이렇게 선순환을 시키는 거죠. 사회에도 베풀어주고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베풀어주고 이런 선순환을 시킬 때 오히려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거의 출발점은 저축입니다. 소비가 아니라 저축입니다. 저축을 통해서 모은 거를 나누고. 근데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 나눌 게 없죠. 맨날 공허함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성과 희망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우선권을 반납해야 됩니다. 저축 한번 하려니까 참 이게 포기해야 될 게 많죠.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허리띠를 졸라매서 소비를 최대한 줄여서 남은 돈으로 모두 저축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이거 좀 공감이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은 나의 최우선 순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일단 먼저 저축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비를 해서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얼마 해야 되겠다가 정해서 이미 그 돈을 별도로 이제 떼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한다. 자, 어떠신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허리띠를 졸라매서 소비를 최대한 줄여서 남은 돈을 모두 저축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축은 나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저축해야 되는 돈을 제껴둔 다음에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생활하는 거죠. 죽진 않아요. 우리가 백수일 때는 더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저축을 하시려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하고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로 저축은 나의 최우선순위. 일단 저축할 거를 미리 따로 떼어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저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쓰고 남은 돈 저축하지. 한번 해보십시오. 쓰고 나서 남는 돈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소비를 줄이려고 해도 소비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소비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생존 욕망과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냥 소비를 하는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소비 세계에 뛰어드는 순간 절제가 안 됩니다. 뭐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이거 한 가지만 딱 피고 담배 끊어버리겠다, 끊어지나요? 안 되죠. 오히려 두 가지 피고 세 가지 피죠. 또 술 먹는 사람들한테 이거 한 잔만 먹고 나는 이제 술 안 먹는다, 되나요? 한 잔 먹고 나면 한 병 먹고 싶죠. 한 병 먹고 싶으면 또 다음날 또 먹고 싶고. 네, 그래서 이게 안 됩니다. 소비는 일단은 하는 순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그냥 저축을 그냥 떼어놓고 저축을 먼저 해야지 그 남은 걸로 소비를 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소비를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좀 인생의 지혜와도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계성을 인지하고 그리고 인내심을 발휘할 준비가 됐다고 하면 이제서야 드디어 실천하는 겁니다. 뭐 저축 한번 하려는데 굉장히 이제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고 했는데 이렇게 저축을 하지 않으면 19번 실패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단의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한계성을 인지하고 인내심 발휘할 준비가 됐다라고 보고,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실천을 한번 해봅시다. 자, 뭐가 있냐면
1억 모으기 프로젝트를 한번 이제 들어가 보는 겁니다. 1억 모으기. 종잣돈, 자금 마련을 한 1억 원 정도만 마련하면 웬만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자본 수익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억 원까지는 어떻게든 모아야 되는 거죠. 뭐 과거에는 한 5천만 원이면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 1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똘똘한 채를 마련해서 자금을 모으겠다라는 어떤 결심이 쓰신 분들은 딱 1억만 진짜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여행 갈 거 안 가고 딱 참는 거죠. 인내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딱 1억만 모아봅시다. 이거 1억 모으는 거 성공하시면요 나중에 자본 수익 얻는 것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성장하는 거죠. 자, 1억을 어떻게 모아야 되느냐 보겠습니다. 자, 3년 플랜입니다. 자, 급여가 400만 원이신 분은 저축을 한 달에 265만 원씩 하면 딱 3년만 하면 1억이 모입니다. 뭐 단순한 것 같은데 이렇게 딱 결단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자산 운용사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좀 내용을 수집해 봤습니다. 수집했더니 딱 그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3년 동안 265만 원을 모으면 저축을 1억 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뭐 이자 포함해서 한 1억 원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급여가 400만 원, 뭐 대기업 다니면 400만 원 넘죠. 또는 어떤 전문 직종에 종사하면 400만 원 넘습니다. 자, 그러하신 분들은 한 달에 135만 원만 쓰시고 나머지 265만 원은 저축을 통해서 3년만 딱 모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4년 플랜입니다. 급여가 300만 원이신 분, 뭐 대기업 초봉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중견기업 다니시는 분 또는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급여 30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저축을 196만 원씩 하십시오. 그러면 104만 원이 남죠. 맞나요? 104만. 네. 104만 원으로 생활을 하십시오. 4년만 참으십시오. 4년 동안 104만 원. 안 될 것 같죠, 생활이? 백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 때, 백수 때. 그때는 104만 원도 없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생활이었죠. 자, 5년 플랜입니다. 급여를 25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매달 155만 원씩 저축을 하며 5년 동안 모으십시오. 그러면 1억이 만들어집니다. 자, 급여 250에서 155 빼면 95만 원이죠. 매달 95만 원으로 생활을 하십시오.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자, 학생 때 생각하라고 했죠. 백수 때 생각하라고 했죠. 95만 원이면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생활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딱 5년만 악착같이 목숨 걸고 모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자본 수익과 함께 좀 더 순탄해지는 거죠. 여유롭게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여유로운 생활로 나아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똘똘한 채를 마련하게 되면 그 다음 플랜인 뭐 투자 단계에서 굉장히 이제 가속도를 붙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 수익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저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거나 또는 자본 수익을 이제 굴리거나 뭐 이런 데만 좀 신경을 쓰면 되는 거죠. 더 이상의 저축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이제 인생에 3년, 4년, 5년 딱 그 기간만 딱 모아보는 거죠, 한번. 나는 급여가 400이 안 되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놀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놀은 만큼 우리가 딱 군대 갔다 생각하고 급여가 4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3년 동안 모을 때 자, 우리 그냥 공부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또는 급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급여가 적으신 분도 있죠, 때로는. 어쨌든 급여가 적으면 현실을 그냥 인식을 하고 뭐 남들 비교하지 말고 딱 5년 동안 모으십시오. 급여 한 300 받으시는 분들은 4년 동안 모으시고 자, 그 남들하고 뭐 비교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1억을 모아야 됩니다. 1억을. 아시겠죠? 1억을 모아야지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해야 됩니다. 자, 투자. 자, 저축으로 하는 방법은 제가 3가지 단계로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투자로 자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입니다, 투자. 자, 우리가 투자로 자금을 모으려면 우리가 투자라는 걸 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 투자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투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 위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돈이 오히려 손실이 돼서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성에 대해서 일을 하고 우리 시중에 가면 투자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상품에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차라리 그냥 저축하는 게 낫습니다. 저축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투자는 쉬워 보이고. 근데 투자가 더 어려워요. 저축은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뭐 열심히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투자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내 집 마련 똘똘한 한 채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딱 요렇게 해라,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두리뭉실하죠. 뭐 A도 괜찮고 B도 괜찮고 C도 괜찮고. 안 그렇습니다. 딱 제가 생각하는 거, 저는 딱 요렇게 해라, 명확합니다. 이제 명확한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항목별 특성, 항목별로 어떻게 특성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투자라는 항목이 있고, 동업이라는 항목이 있고, 금전대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보면 금전 소비 대차라고 해서 금전대여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적혀가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응용을 해서 투자와 동업, 금전대여,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판례를 통해서, 판례에서는 판사님들이 투자, 동업, 금전대여를 민법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주시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수익률은 당연히 투자가 제일 높죠. 너무 당연하죠. 금전대여로 가면 갈수록 더 안전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성은 역시나 투자로 가면 갈수록 위험성이 더 높죠. 금전대여로 가면 갈수록 위험성은 이제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을 원하시는 분은 금전대여 쪽으로 많이 하고, 뭐 예금이죠, 금전대여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좀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해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수익률을 더 높이겠다 하면 투자로 가시는 거죠. 자, 자금 지급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금 지급 방법. 자, 투자는 수익 시점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투자에 대한 어떤 약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수익 시점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뭐 1년 뒤에 수익이 되고 또는 2년 뒤에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수익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대략적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수익은 말 그대로 그 매출과 지출이 다 일어난 상태에서 이익이 발생해야지만 우리가 수익이 얼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익 시점에 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반면에 금전대여는 다르죠. 금전대여는 약정을 합니다. 약정한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주는 거죠. 뭐 사업은 3년 만에 끝나지만 우리가 1년간 약정을 했다고 하면 1년 뒤에 수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약정한 시점에 원금과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약정한 시점에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연이자에 대해서 청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수익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좀 약간 소송으로 갖다 치면 투자냐 금전대여냐를 나누는 기준에서 대체적으로 수익의 불확실성이 있냐 또는 수익이 확실하냐,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손실이 나면 지급이 안 된다라는 수익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인지가 됐다고 하면 이제 이 투자에 해당되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부동산 투자도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투자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을 손실을 보고 원금 전체를 받지 못하고 일정 부분만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원금 전체가 손실이 돼서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기가 아닙니다.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금전대여는 손실이 나도 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 원금과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된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금전대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의 특성 중에서 투자의 3요소에 대해서도 좀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기억하시고요. 이제 투자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성, 수익성, 환금성.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3요소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안정성이라는 거는 그 꾸준하게 약간 우상향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심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과도한 변동성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는 이제 안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안정성이 없이 선물 옵션처럼 휙휙 왔다 갔다 하면 투자하기 참 힘들죠. 물론 이제 대박이 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하기는 힘듭니다. 원금이 갑자기 뭐 날아갔다가 또 뭐 대박이 났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익성.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투자는 당연히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투자를 했는데 뭐 수익률이 3%다. 좀 투자하기 애매하죠. 그럴 거면 그냥 은행에 적금 등이 낫죠. 금전대여 하는 게 낫지 뭐하러 제가 투자를 합니까?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래서 투자는 이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얼마만큼 높은지를 보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황금성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내가 이 투자한 돈을 찾지를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했다가 일과 시간에 9시부터 3시까지 언제든지 내가 돈을 찾을 수가 있죠. 2, 3일의 어떤 기간을 두고 돈을 찾을 수가 있죠. 또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를 한 다음에 돈을 찾으려고 하면 1, 2개월 정도의 그 매물을 올려놓는 시간을 가지면 누군가는 계약을 하고 계약된 날로부터 한 3개월 후, 그래서 뭐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황금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토지나 뭐 상가나 사무실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뭐 1년 만에 돈을 찾을 수도 있고요. 빠르면. 또는 3년, 뭐 5년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죠.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황금성에 대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황금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하는 건지, 내가 자금이 여유롭다면 뭐 10년 묶여두는 것도 괜찮죠. 그렇지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똘똘한 한 채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는 거다라고 하면 똘똘한 한 채를 하는 시점이 되면 내가 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금성을 고려를 할 때는 우리가 소비자, 그러니까 그 투자 상품을 이제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그 소비자가 누군지를 봐야 되고, 그 소비자가 어떠한 용도로 그 투자 상품에 접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그 진행을 하는지를 봐서 우리가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출구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수요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보고 그에 맞게끔 이제 출구 전략을 세워서 실행을 하면 그게 바로 황금성이 되는 거죠. 뭐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황금성을 위해서 판매를 한다. 그럼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하겠죠. 상가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행위가 잘 일어나지 않겠죠. 황금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 상가와 사무실의 실사용자들은 사업자들인데, 사업자들은 월세의 형태를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월세의 형태로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이거를 판매를 하려고 할 때는 3년, 5년, 10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떤 예상치를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사무실을 할 때는 안 팔릴 수도 있겠다,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월세를 놔서 이제 운영을 잘 할 수 있냐, 그게 더 핵심 포인트인 거죠. 자, 그리고 빌라도 마찬가지. 빌라는 이제 대부분 그 실거주자들이 이제 거주를 하기 때문에 매매나 전세로 나가겠죠. 근데 이제 빌라는 아무래도 아파트처럼 장기적인 보유를 했을 때 내가 괜찮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전세가 조금 더 인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출구 전략을 세워서 황금성을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안전성, 투명성과 관련된 건데요. 안전정이 아니고 안전성. 안전성에 대해서도 좀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잘 지켜지는 편인데, 우리나라가 안전한가 안 한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무지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안전한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기 건수가 전 세계 1등입니다.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건수로 보는 게 아니라 사기의 비율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일본의 100배입니다. 엄청나죠? 일본보다 100배 많습니다. 사기당하는 비율이. 그리고 사기당하는 비율이 전 세계 1등. 실제로 어르신들 50대, 60대, 70대 분들 중에서 사기 한 번 안 당한 적 없으시죠? 모두가 한 번쯤은 이제 사기를 당해보신 거죠. 네, 그게 이제 기본인 겁니다.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성과 투명성을 이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안전성과 투명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내가 투자하거나 또는 지인이 투자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내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면 나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1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중간에 100만 원을 써버릴 수도 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명성을 지키는 건데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이제 믿을 만한 어떤 대기업을 통해서 한다든지 신탁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검증된, 신용적으로 검증된 주체를 통해서 뭔가를 진행을 했을 때 그만큼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기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그냥 믿고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이제 부동산 사장님 말 믿고 한다든지 계약서도 확인을 안 해보고 한다든지 계약
계약서에 적혀있는 주체, 법인명과 내가 돈을 입금했는데 돈을 입금한 통장의 예금과 뭐 다른 경우도 있죠. 절대 안 됩니다. 뭐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짤 없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통장 그 예금주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확인을 못하면 그 신뢰되는 주체를 활용해서 에스크로죠. 에스크로 형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투자의 가속도라는 투자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는 이제 가속도의 성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아시죠? 지렛대. 그래서 지렛대가 이제 얼마나 기냐,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뭐 대출을 레버리지로 할 것인가? 아무래도 뭐 대출보다는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하는 게 상환 기간도 없고 이자도 없기 때문에 부담이 덜 하죠. 튼튼한 레버리지가 됩니다. 보증금의 경우는. 자,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내가 돈이 일부분밖에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돈의 10배에 달하는 그런 이제 투자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등산할 때 한 발짝씩 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축지법을 이용해서 10발짝씩 하는 뭐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근데 실제 등산에서는 그 축지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출이라는 보증금이라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미노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복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제가 도미노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도미노 한 조각이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 도미노 한 조각으로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조각을 이 도미노 한 조각이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세 번째 조각을 이제 넘어뜨릴 수 있죠. 자, 그 세 번째 조각이 또 네 번째 조각을 넘어뜨릴 수 있죠. 그 네 번째 조각이 또 다섯 번째 조각을 넘어뜨리고, 자, 그 다섯 번째 조각이 또 여섯 번째 조각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여섯 번째 조각이 일곱 번째 조각을 넘어뜨리게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 첫 번째 조그만 이 조각이 마지막 일곱 번째 조각,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크기가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7단계를 거쳤을 뿐인데 조그만 조각이 아주 커다란 산과 같은 조각을 무너뜨리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바로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자, 제가 복리를 눈덩이를 이제 위에서 높은 곳에서 눈덩이를 굴리면 스노우볼 효과라고 해서 눈덩이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커지는, 자, 그 스노우볼 효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도미노로 한번 표현을 드렸습니다. 자, 시각적으로 보시면 저 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막대기를 하나 딱 넘어뜨리면 1.5배의 크기의 막대기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 거는 또 1.5배 큰 걸 또 넘어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게 뭐 5단계, 6단계, 7단계만 거치면 아주 큰 산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복리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투자의 특성은 우리가 레버리지와 복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투자를 또 이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비교 분석을 하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융투자와 실물투자가 있습니다. 좀 많이 들어보셨죠? 금융투자에는 주식이 있고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자, 반면에 이제 실물투자는 자동차, 미술품,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 뭘까요? 금융투자와 실물투자. 금융투자는 이제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무형의 가치, 또 이제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실체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런 반면에 실물 투자는 물건 자체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고 미술품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자, 두 개의 어떤 이제 본질적인 측면에서 두 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냥 똑같은 투자라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죠. 주식을 할까 부동산을 할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 투자를 할 때는 성장성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주식이 또 이 비트코인이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식에 해당되는 그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이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그 알트코인들 또는 또 다른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에이다라든지 이런 그 코인들이, 이런 가상화폐들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실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희귀한 건지, 이 자동차가 리미티드로 만들어진 건지, 리미티드 에디션인지, 또는 향후에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미술품이 만들어졌는데 이 미술품의 작가가 이미 사망을 한 경우인지, 또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계속된 미술품을 생산하는 경우인지. 피카소와 같은 미술품은 피카소가 이미 사망한 지 오래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술품 생산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겁니다.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죠.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은 이제 입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 정해지고 그 산업이 굳혀지면 그 입지라는 요소
가운데 산업이 활성화되고 주거가 활성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정해진 입지의 부동산은 또다시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이 발전하고 나라가 안정이 되면 될수록 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 나라의 어떤 모양이 갖춰지고 방향성이 더 명확해지다 보면 그 부동산 입지라는 것 또한 더 명확해지죠. 명확해진다는 말은 제2의 뭔가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희소성에 의해서. 최근 강남 부동산이 많이 비싸죠. 점점 사람들이 제2의 강남이 없다라는 걸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도 제2의 강남과 제2의 판교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2의 강남과 판교가 있다라고 하면 강남의 희소성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가격이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2의 강남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밝혀진 어떤 이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했을 때 제2의 강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남의 부동산 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에쿼티형 투자와 채권형 투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둘은 제가 그냥 이름을 한번 정해본 겁니다. 마땅한 이름이 없어가지고 에쿼티형이다, 채권형이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쿼티형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식, 비트코인, 주식 펀드, ETF, 부동산과 같이 어떤 채권 형태의 금전 대여를 해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오로지 그 에쿼티성의 자금을 묶어둬서 그 사업의 프로젝트의 수익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 수익금과 손실금이 정해지는 형태 이런 게 이제 에쿼티형의 투자죠. 그래서 주식을 넣어버리면 몇 배 뻥튀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진짜 잘 되면 로또죠. 100배도 갈 수 있는데 안 되면은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주식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수의 자금이 그 한 주체의 펀드 매니저에게 이제 입금이 돼서 그 펀드 매니저가 이제 주식을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되는 펀드의 구조만 펀드의 구조일 뿐이지 그 본질은 에쿼티형의 투자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가능합니다.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지수를 쫓아가는 거죠. 코스피 200 이러한 부분들을 쫓아가는 거죠. 또는 이제 코스피를 쫓아간다든지 또는 코스닥을 쫓아간다든지 어떤 특정한 지수를 정해놓고 그 지수와 유사한 흐름으로 쫓아가는 걸 우리는 ETF라 합니다. 인덱스 투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내가 종잣돈을 가지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또는 전세 보증금을 낀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전체 부동산 값이 올라 버릴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을 맞이하게 되지만 전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내가 손실을 보게 되죠. 최악의 경우에는 원금을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죠. 자, 반면에 채권형 투자가 있습니다. 채권형 투자에는 국채, 공채, 회사채, 사채, 브릿지 자금, P2P 펀드 등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국채는 이제 나라에서 발행하는 거죠. 국가기관에서. 공채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한 특수 목적의 어떤 법인을 통해서 발행되는 거고요. 회사채는 법인에서 발행하는 거고, 사채는 개인 간의 어떤 대출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채권들. 그리고 브릿지 자금도 있죠. 특수한 목적으로 인해서 잠시 아주 짧은 시간에 자금이 필요할 때 그 자금을 빌려주면 그 어떤 프로젝트가 그 자금을 인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죠. 착공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브릿지 자금. 이런 식의 브릿지 자금들이 있죠. 자, 그리고 P2P 펀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라 펀딩 아시죠? 테라 펀딩 굉장히 유명하죠. 건축 자금에 대해서 P2P로 펀딩을 받아서 투자를 한 다음에 수익금을 돌려주는 형태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채권형 투자입니다. 채권형 투자. 자,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의 투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 투자에 종속된 사업, 그 사업의 승패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 빌려준 돈 자체가 나는 이제 채권을 가지는 거죠.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채권에 대한 이자 수익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나는 이제 그 돈 채권형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수익금을 받는 거죠. 이자로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에쿼티형 투자와 이제 채권형 투자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에쿼티형 투자는 사업성이 중요합니다. 그 사업이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나의 수익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얼마나 좋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반면에 채권형 투자는 신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국채에 투자를 한다. 그래 되면 채권을 구입하는 거죠.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를 구입했을 때 이 국채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은 이 국가가 건실하면 저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채를 구입하는 것과 미국의 국채를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가 되겠죠. 뭐 못 받을 확률은 거의 없겠죠. 특히나 미국의 국채를 구입하는 것은 거의 뭐 100%에 가까울 정도로 신용이 좋죠. 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절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제 미국 국채에다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공채, 회사채, 사채 마찬가지입니다. 공채는 뭐 지방자치단체가 건실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테고, 회사채, 그 법인이 신용이 좋으면, 대기업에서 발행한 회사채는 그만큼 이제 내가 그 돈 이자를 받을 확률이 높겠죠. 사채도 마찬가지. 그 개인이 신용도가 높다고 하면 내가 그 돈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 사업의 실패와 성공과는 무관합니다. 물론 사업이 성공해야지 돈을 주긴 하겠지만, 대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뭐 그 사업이 실패해도 대기업 자체가 건실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겠죠. 브릿지 자금 정도 가버리면, 실제적으로 브릿지 자금 대출을 원하는 주체에서는 신용이 그렇게 높지 않을 확률이 좀 많죠. 사실은 그 브릿지 자금을 원하는 이제 법인들이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잘 안 되면 그 개인과 법인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최악의 경우들이, 그냥 다는 아닌데 뭐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우리가 꺼려하는 경향이 있죠. 그 대신 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신용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과 실패 상관없이 분명히 이자를 준다고 했지만, 그 이자를 주는 주체가 사라져 버리면 이자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뭐 법적으로 이제 끝까지 찾아가서 받는다고 하지만 파산해 버려요. 파산해 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P2P 펀드를 설명드릴 텐데요. 자, 이게 좀 중요합니다. P2P 펀드 중에서 테라 펀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잡아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한 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을 할 때 건축 자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약정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가 있습니다. 테라 펀딩 자체에서 자금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적물을 가지는 투자를 받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하는 대상물이 채권입니다. 투자와 채권이 섞여 있는 거죠. 받는 형태는 이제 투자이기 때문에 손실과 또는 이익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투자로 받았지만 실제 투자되는 대상물은 채권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해줬을 때 개인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자를 갚지 않으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주택을 담보해서 돈을 다 못 받더라도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민사로 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금의 대출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 사업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그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에게 우리가 그 자금을 대출하는 투자죠. 그래서 그 사업 주체에게 약정된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원금과 수익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또 더 지나버리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가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이 요거를 좀 인지를 잘 못하시는데, 테라 펀딩에서 건축자금 투자를 받을 때 그 현장에 대한 어떤 사업성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사업이 성공해야지 돈이 돌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논리는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성공 여부보다는, 왜냐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항상 가능성들은 공존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공 여부보다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돈을 줄 수 있냐, 반드시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업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 진행 주체 자체가 신용이 높다고 하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국가에서 한다, 사실 국가에서 뭐 한다고 하면은 그 사업 내용 자체를 볼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 그 상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신용도 높은 거죠. 자, 테라 펀딩을 계속 예로 드는데, 테라 펀딩에서 건축자금 대출을 해줄 때, 건축자금 투자를 할 때 사업성을 보지 마시고요. 그 건축을 진행하는 주체에 대한 신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펀딩, P2P 형태로 이루어진 펀딩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부디TV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죠. 자, 부디TV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 어떤 무슨 P2P 펀딩이잖아요. P2P 펀딩 하지 마십시오.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껏 자금을 모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율이 50%, 100%가 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10% 이율 받을 거라고 그 위험한 걸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 신용이 보장되는 그 주체가 없습니다. 신용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P2P까지 가는 거거든요. 신용이 보장되는 곳은 은행권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P2P는 가급적이면 어떠한 P2P라도 하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꼭 하고 싶다, 그럼 내가 이 돈을 날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소액으로만 하십시오.
대한민국 1등 P2P 업체에서 돈을 날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디TV 구독자 여러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투자와 펀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투자는 주식, 비트코인, 채권, 자동차, 미술품, 부동산과 같은 것들에 해당되겠죠. 말 그대로 직접 투자를 해서 구입을 한 후에 내가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펀드형 투자가 있습니다. 펀드라는 건 뭐냐면 자금을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주식 펀드, 주식 ETF, 뭐 P2P 펀드, 사모펀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펀드는 우리가 자금을 이제 여러 사람 A, B, C, D, E, F, G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아서 어떤 모은 주체에서 뭐 펀드 매니저가 하겠죠. 모은 주체에서 이 주식을 특정한 이제 어떤 운영 규칙을 정한 다음에 그 규칙에 맞춰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수익을 분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이제 펀드입니다. 마찬가지 투자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식 ETF는 물론 이제 ETF도 펀드 형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ETF가 붙어버리면 이제 인덱스라고 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지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 지수에 맞춰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코스피가 움직이는 정도의 수익률인데 왜냐면은 코스피를 봤더니 장기간 우상향이었기 때문에 코스피의 움직임이면은 만족한다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코스피의 ETF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를 추정하는 ETF는 그 코스피의 변동률하고 거의 유사하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코스닥으로 할 거야. 앞으로 코스닥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코스닥 ETF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게 이제 ETF입니다. 자, 그리고 P2P 펀드 아까 말씀드렸죠. P2P는 이제 개인과 개인 간에 연결이 돼서 펀딩 형식으로 자금이 모집돼서 투자하는 건데 기존의 어떤 금융권에서 진행하는 펀드보다는 아무래도 신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운영 주체 자체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우량하지 않아서 돈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진행하는 주체 자체의 어떤 신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 막 최악의 경우로 얘기해서 좀 약간 극한으로 설정해서 얘기하자면 투자 받은 주체가 마음먹고 실질적으로는 플러스가 났는데 일부러 그냥 다른 데로 플러스 돌려버리고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버린 다음에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럼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건축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돈 받아서 그냥 파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모펀드가 있죠. 그냥 이제 개인 간에 돈을 모아서 어떤 특정한 투자의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투자는 내가 직접 스스로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펀드는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이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함께 하게 되면은 이제 누군가가 중간에 이제 어떤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좀 다른 점이죠. 자, 그래서 직접 투자와 펀드를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먼저 주식을 보면 자산 유형이 이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앞서 살펴본 대로 성장성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상품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될 거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인 자체의 어떤 성장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 수요자가 이제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자, 반면에 부동산은 좀 다릅니다. 자산 유형이 실물이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물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본질입니다. 희소성이 본질이기 때문에 상품보다는 우리가 입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은 입지입니다. 자, 그리고 주 수요자가 개인이죠. 방금 주식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었는데 부동산은 개인이네요. 자, 그 두 개를 살펴보면 주식은 전문가 영역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은 주 수요자가 기관과 외국인이라고 했죠. 개미가 아닙니다. 동학개미, 서학개미 얘기하는데 개미가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하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어떻죠? 밥만 먹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미가 주식을 하게 되면 전문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개체수도 개미보다 기관과 외국인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여러분들 기관과 외국인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주식을 이제 업으로 해가지고 단타도 하고 기법을 사용해서 하기도 하고 또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기업을 장기간 투자하고 이런 거라면 이제 주식을 투자해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주식을 전문가 영역까지 올라가서 하기는 힘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똘똘한 한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 마련의 용도라고 하면 주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식을 해서 돈을 벌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낮아요.
운이 좋아서 시기를 잘 타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도 있죠. 그거는 순전히 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똘똘한 채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자금 마련의 용도가 아니라 장기간 어떤 우량한 기업에 묶여둬서 뭐 10년 이렇게 장기간 묶여두는 목적이라고 하면 주식을 하십시오. 그거는 괜찮습니다. 주식의 대가들도 그렇게 권하죠. 워렌 버핏, 그리고 졸리 뭐 이런 분들도 장기간 이제 사서 모아가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주식을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금 마련의 용도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이제 우량한 자산들을 이제 모아가는 형태가 주식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이제 부동산을 모아갈 거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부동산으로 이제 자산을 모아가는데 부동산으로 모아가고 나서 만약에 내가 자산이 좀 남는다 그러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나 또는 더 우량한 자산들 구입을 해서 장기간 팔지 말고 꾸준히 한번 보유를 해보십시오. 그런 목적이라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똘똘한 채 이 주제에 맞게끔 자금 마련의 목적이라면 주식을 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의 핵심은 개미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부동산의 주 수요자들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어떤 거래인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싸워서 이기는 거기 때문에 공부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죠. 전문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과 싸우기 때문에 그 개인 중에서도 공부가 되어진 개인은 충분히 승산이 있죠. 그래서 주식을 하지 말고 부동산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똘똘한 채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산을 쌓아가는 용도로도 아주 좋은 거죠. 사실 뭐 주식은 장기 우상향이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우량 주식을 보유하면 올라간다는 거지 뭐 그 기업을 분석해 갖고 우리가 접근하고 이런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의미인 거지. 그냥 공부 좀 하셔가지고 부동산으로 자산을 쌓아가는 게 훨씬 더 효율성도 높고 돈이 더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십시오. 주식을 하지 말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원화와 달러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투자하려면 이제 원화와 달러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됩니다. 원화는 발행처가 한국은행입니다. 석유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원화는. 그래서 위기 때 약세죠. 또는 이제 해외에서 뭐 상품을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할 때 대부분 달러를 선호하게 되죠. 원화로 거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위기가 되면 국가들의 어떤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미국은 전 세계 1위 국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다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입니다, 달러. 달러를 보시면 발행처가 미국 연방준비은행입니다. 뭐 국가기관은 아니고 어떤 개인 민간 단체인데 그 민간 단체에서 달러를 발행을 합니다. 자, 석유 거래를 할 때 달러로 거래를 하게 되죠. 그만큼 신용도가 높다는 겁니다. 위기 때 강세를 보입니다. 위기 때 시절이 어렵고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 이제 달러 강세를 보이게 되는 거죠. 너도 나도 안전한 달러를 구입하고자 하기 때문에 달러의 초강세를 보입니다. 자, 이런 이제 원화와 달러의 습성을 좀 알고 나중에 좀 또 말씀드릴 텐데 그런 이제 투자로 좀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원화는 한국 화폐고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달러를 미국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러는 기축통화다. 그래서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기축통화라는 것은 전 세계의 공통화폐가 뭐냐라고 하면 달러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방법 추천.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자를 하시는데 똘똘한 한 채를 하기 위한 자금 마련의 용도다.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이 방법들을 하십시오. 다른 어떤 방법들을 제가 다 검토해보고 실제로 실천을 해봤지만 이 두 가지 방법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전문가가 아니라 개인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방법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괜히 다른 거 했다가 돈만 잃어버리지 돈을 딸 수가 없습니다. 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 먼저 부동산 갭 투자를 하십시오. 에코티가 있으면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해두면 그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똘똘한 한 채를 하기 위한 자금이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자, 이런 부동산 갭 투자는 내가 공부를 좀 하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 간에 서로 경쟁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덜 벌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준공 후 매물입니다. 갭 투자는. 자, 이렇게 에코티 10%를 내면 나머지 전세 보증금으로 90%를 이제 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갭 투자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갭 투자의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분양권을 활용한 갭 투자인데요. 분양권 전매를 하는 것도 갭 투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준공 전의 매물이죠.
준공 후의 매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갭 투자다라고 부르고, 준공 전의 매물은 형태는 갭 투자지만 우리가 분양권 전매라고 부르죠. 그래서 에코티 10%를 분양권 전매 가격으로 지불을 하고, 물론 이제 프리미엄도 같이 지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중도금 대출로 60%를 이제 대출을 받는 거죠. 이 대출은 나중에 어차피 잔금 때 정산할 거기 때문에 내가 에코티로 당장 들어가는 돈은 아니죠. 내 자기 자본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대환을 합니다. 에코티로 이제 10%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에코티 10%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대환을 합니다.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담보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모든 에코티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이제 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90%의 나머지 돈을 담보대출 받거나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제 대환을 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에코티 10%만 내고 내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갭 투자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받는 것도 갭 투자입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갭 투자로 여러분들이 똘똘한 채 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갭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자금이 아직 모집이 안 돼서 할 수 없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달러와 주식을 활용한 자금 마련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인데요. 자, 봅시다. 자, 1인당 GDP를 이렇게 그래프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항상 이제 뭐 경제 성장, 뭐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뭐 전부 다 우상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게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야지 그 경제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적정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발전, 가격 상승, 우상향은 필수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시기별로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죠. 처음에 우리가 원화가 있습니다. 원화를 우리가 모으겠죠. 저축을 한다고 봅시다. 우리가 저축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원화를 이제 통장에다 모으겠죠. 자, 이 돈을 여러분들 원화로 모으지 마시고요. 달러로 모으십시오. 달러로. 여러분, 원화를 모으지 마시고 달러를 모으십시오. 왜냐면은 보이십니까? 체크한 거. 자, 제가 체크한 부분들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원화보다는 이제 달러가 인기가 좋겠죠. 전 세계인들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달러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꼴로 한 번씩 경제가 좀 어려운데요. 뭐 경제 위기가 와서 굉장히 표면적으로도 위기다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제 대처를 잘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불안감이 형성이 되면 달러 강세로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패턴들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평소에는 안정적일 때는 이제 원화가 한 1100원 선, 1100원, 많게는 1200원, 보통 1100원 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11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자, 기억하십시오. 1100원. 자, 따라해 보십시오. 1100원. 1100원 이하가 됐을 때는 이제 달러를 구입하십시오. 굉장히 경제가 안정적일 때입니다. 대부분 안정적일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는 잠시입니다. 대부분의 시기가 경제가 불안한 듯 하면서 안정적입니다. 불안한 듯 하면서 안정적입니다. 맨날 어렵다 곡소리 하면서도 안정적입니다. 자, 그런 시기가 이제 쭉 이제 지나가는 거죠. 원화가 1100원 아래 또는 이제 뭐 1200원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러다가 반드시 경제는 한 10년꼴로 해서 뭐 어떤 10년 주기설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뭐 10년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주기로 해서 뭐 3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뭐 15년일 수도 있습니다. 특정 주기로 해서 반드시 어려움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경제 구조 자체가 뭐 획일적으로 딱 계획된 대로 그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행동들이 모여서 경제가 이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굴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곡이 발생되면 달러는 무조건 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화를 갖고 있지 말고 달러로 가지고 계시면 그 달러가 강세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달러를 이렇게 원화로 바꾸십시오. 이게 뭐 이것도 또 다른 투자 아니야 생각하겠지만 좀 다릅니다. 주식 투자 이런 거와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환치환이라 부르죠. 환율 차이에 의한 어떤 투자인데 단순히 환율 차이에 의해서 환치환을 받는 어떤 반복하는 그런 투자가 아닙니다. 원화를 이제 달러로 바꿔서 달러 예금이죠. 통장에 달러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달러 예금 통장을 만들어서 달러를 예치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원화는 뭐 1,400원, 1,600원, 1,700원, 30%에서 60%가 환율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30%에서 60%의 수익이 그냥 공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오면 여러분들이 원화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런 시기에 또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식이 폭락하죠. 여러분들 주식이 폭락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주식이 폭락했을 때 그 주식을 공포를 이기고 사면 되죠. 요즘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공포를 이겨서 주식을 사면 되는데 이미 다른 자산에 돈이 묶여 있어가지고 그 묶여 있는 자산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같이. 그래서 자금이 없습니다.
현금이 없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와도 뭔가를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위기 상황이 와서 주식값이 폭락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상관없이 돈을 가진 사람이 승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이 승자이기 때문에 위기가 와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30%에서 60%의 환율 상승에 의한 환차익을 얻겠죠. 자, 그때는 이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주식도 떨어져요. 그러면 그 환차익 얻은 걸로 그 바닥인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식이 반드시 또 경제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경제 위기 상태를 놔둬버리면 나라는 그냥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회복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비행기를 이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반드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가격도 다시 올라가겠죠. 자, 그때 주식을 팔면 됩니다. 팔고 빠져나오십시오. 그 이후의 영역들은 또 전문가인 기관과 외국인과 서로 경쟁을 해서 내가 돈을 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언제죠? 경제가 어려워서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전문가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서 돈을 번 다음에 빠져나오는 거죠. 전문가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돼버리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즉 정상화, 경제 정상화가 돼서 주식이 정상화됐을 때는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갭 투자로 돈을 모으고 그리고 부동산 갭 투자 할 수 있는 그 자금을 모으기까지 또는 시장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 자, 그럴 때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달러와 주식의 어떤 조합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자금을 모으십시오. 부동산 투자 시기와 이 달러 주식으로 돈을 모으는 시기는 이게 겹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그게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물론 금리도 영향을 미치지만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강력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은 달러 환율이라든지 원화 환율, 달러 강세, 그리고 주식 하락 상승 이런 부분들은 경제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이제 시장의 흐름이 이제 겹치지 않습니다. 별개로 작동이 됩니다. 우연히 겹칠 때도 있지만 각각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상황에 맞춰서 이 두 가지 방법들을 이제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진짜 노하우입니다. 이거 검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또는 다른 투자를 한번 조금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식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전문가와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과 싸워야 되는 그 시기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개미기 때문에 무조건 져요. 인정하십시오. 다만 전문가, 그러니까 기관이냐 외국인이냐 개인이냐 상관없이 돈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그 시기에는 주식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 개미들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의 시기에는 그냥 저축을 좀 하시고 환율이 높을 때는 달러 저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이제 원화로 저축을 하고 있다가 정상화가 되면 그때 다시 달러로 반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봐서 부동산으로 이제 자금을 마련하시고요. 근데 부동산이 또 여의치가 않으면 또 우리가 원화로 돈을 축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축적하기도 어렵고 부동산 갭 투자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둘 다 어려운 시장이 돼버리면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리고 부동산 어떤 시기적으로도 공급 물량이 많아서 좋지 않고 두 가지가 겹쳐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통장에 원화를 저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상황별로 스위칭하면서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진짜 엄청 큰 노하우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주식을 사는 거죠. 네, 어려울 때 밑에 화면처럼 어려울 때는 국내 주식을 사면 됩니다. 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말씀드리고 나면 이제 1부가 끝납니다. 자, 사업까지만 말씀드리고 좀 쉬고 이제 하겠습니다. 사업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느냐. 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물론 사업은 이제 각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 영역에서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을 잘 하는 거죠. 경영, 우리가 어떻게 경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립니다. 근데 그 경영을 함에 있어서 제가 공통적인 요소들, 핵심적인 어떤 숲을 보는 거죠. 숲을 봐서 핵심적이다 싶은 그 요소들을 제가 찝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지만 그 어떤 사업 분야에 대한 기술력은 여러분들이 좀 뛰어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거는 사실 좀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걸 또 별도로 또 공부를 해야지 또는 이제 경험을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찝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거를 이제 좀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접목시키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 겁니다. 자, 사업은 총 3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기술력, 트렌드, 수요와 공급입니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처음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세 가지만 잘 고려해도 웬만해서 그냥 성공합니다. 실패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이 요 세 가지가 거의 다 일치하고요. 실패하신 분들이 요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요 세 가지를 내가 알고 의도적으로 갖추면 실패하는 게 어려워요. 거의 성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술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기술력이 있으면 사실 끝입니다. 뭐 이건 더 할 나위가 없죠. 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 또는 뭐 우주로 쏘아 올리는 위성, 스페이스 X, 테슬라죠. 위성을 쏘아 올려서 위성이 다시 또 착륙하는 뭐 이런 어떤 특정한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굉장히 이제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술력만큼 이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력이 우리가 어떤 효과를 가져주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기술력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력을 보십시오. 우리 빵 굽는 기술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뭐 소금빵을 구울 수 있다. 그러면 그 가게는 대박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금빵 맛있게 구울 수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소금빵을 구울 수 있다. 그러면 당장 개업하십시오. 거의 막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정비 기술이 있다. 성공하죠. 자, 이렇게 기술을 익히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노동 효율성을 높입니다. 기술이 있다는 것은 노동에 대한 효율성, 그러니까 우수한 노동력, 또 양적인 노동력, 이 두 가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싸우게 되면 당연히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기죠. 효율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는 뭐냐면 이제 그림과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요즘 디자인이 대세죠. 디자인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게 이제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그런 트렌드죠. 더 강화될 트렌드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 어떤 뭐 그 시대마다 요구되는 트렌드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끌고 가는 뭐 대기업의 브랜드가 끌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초개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마다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그 말은 이제 각 개인이 리더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각 개인의 리더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트렌드입니다. 지원 사업. 자, 그런 트렌드를 잘 읽어서 트렌드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 거의 성공합니다. 그러면 트렌드에 맞게끔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수요의 증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트렌드의 흐름을 타게 되면 내가 하는 사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업을 잘 못해도 그냥 그 트렌드에 맞는 걸 했을 뿐인데 돈을 버는 거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트렌드가 지속되는 거를 그 흐름에 올라탄다. 굉장히 큰 무기를 얻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술력이 없다고 하면 트렌드에 거의 목숨 걸어야 되죠. 기술력이 있으신 분들은 뭘 해도 되는 거고 사실 웬만큼 그냥 뭐 폭망하는 트렌드만 찾지 않으면 기술력이 있으면 웬만큼 되고 근데 기술력이 없다. 그럼 트렌드에 목숨을 걸어야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자, 수요와 공급에는 균형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제가 균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거죠. 이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공급자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루 이틀 하거나 또는 일주일, 한 달 사업하고 접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죠. 한번 진행한 사업은 내가 한번 키워가지고 평생 동안 잘해볼 것이다 라고 포부를 가지고 진행을 하지. 애초부터 나는 1년 하면 나는 그냥 잘 안 될 거니까 1년만 하고 말래.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생각보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거죠. 돈이 안 벌리니까. 자, 그래서 공급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장기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수요에 있습니다. 수요가 문제입니다. 수요가 긴 수요냐 짧은 수요냐 아니면 중간쯤 되는 수요냐 뭐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커피숍이 너무 많죠, 주변에. 근데 커피숍이 이제는 좀 포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또 계속 잘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수요와 공급의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 커피를 한번 마시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 한번 10년 마시다가 나는 커피를 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 평생 동안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주기가 평생입니다. 방금 공급의 주기는 기본적으로 평생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둘 다 평생이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커피 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중에 뛰어들어도 또 잘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사업의 지속성을 높여줍니다. 수요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산업의 수요가 증가는 하는데 그 수요가 평생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정 한 5년 있으면 수요가 탁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웬만큼은 이제 지속성을 가지기 힘듭니다. 잠시 잘 되다가도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드시. 그 분야에서 1등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좀 어려워질 거다라는 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려워지면 회복이 되느냐? 회복 안 됩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원래 교복 사업을 해요. 교복은 중학교 때 입겠죠. 패션 교복이 유행해서 교복 수요가 갑자기 늘었어요. 트렌드인 거죠. 교복 수요가 갑자기 늘었는데,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교복은 이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딱 끊겨버립니다. 3년 입고 딱 끊겨버리죠. 그러니까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공급을 하시는 분들은 평생 생각을 하고 공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가 한둘 생겨버리면 바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유치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그 수요자, 그 대상이, 내 상품을 사용하는 대상이 유치원생이거나 갓난아기거나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면 참 곤란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수요자가, 그러니까 성인 남녀가 제일 좋습니다. 성인 남녀가 그 수요자라고 하면 지속성이 있겠죠. 그래서 성인 남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그 제품을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수요가 받쳐주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GDP가 증가해서 삶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애들한테 돈을 안 쓰다가 갑자기 애들한테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아동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트렌드가 아동산업이 돼버리니까 아동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막 사업을 확장을 하죠. 근데 아동들의 특징은 수요 주기가 짧아요. 유치원은 2, 3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다 합쳐봐서 6년이죠. 3년. 자, 그래서 그 주기가 끝나버리면 수요가 끊겨버리기 때문에 금방 포화가 돼버리고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확장을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진입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기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늦게 진입을 한다고 하면 좀 보수적으로 진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 했다 하더라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자, 그렇게 사업의 지속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공부는 부디 클래스와 함께 하는 거 아시죠? 부동산 투자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부디TV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한 15분만 좀 쉴까요? 지금 8시 반이니까 8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45분에 뵙겠습니다. 음악인데 기분 좋아지는 음악.